다음은 중소기업 그리고 주거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 질문을 하실 텐데요. 우선 중소기업의 한성기업 대우해양조선협력업체인데요. 한성기업의 이상현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대우조선협력사에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죠.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폐업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숨겨진 대우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실패에 대해서 일단 좀 준비된 글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우조선의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수십억의 부채를 안고 최근 폐업한 하청업체의 대표들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을 없이는 값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을을 만들어내 갑질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의 불법적인 하도급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조선의 해양의 사내 하도급은 위장된 하도급으로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작업이 투입 시기 인원수를 결정하고 원청에서 선발한 인원만 하청업체에 입사를 허락하고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 내에서 원청 관리자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와 공정 관리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실상 직접 고용 형태의 불법 파견 위장 하도급입니다. 또한 계약의 진행과 기성금의 지급도 먼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사후의 견적과 시공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완료된 작업량이나 투입된 노동 시수에 맞추어 기성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 비용을 역산하여 계약을 사후에 끼어 맞추기식으로 진행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다 지불할 수 없는 기성금을 하청업체에 줌으로써 하청업체는 빚에 시달리다 도산하고 하청 노동자는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형태가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하청업체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적자를 메우고 분식회계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모든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지막지한 갑질 횡포입니다. 도산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교체시켜 기존 대표자는 체당금 사건으로 전과자를 만들고 후에 신규로 대표자를 섭외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일명 대표 돌려막기식의 하청업체 운영을 장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관리자와 경영자, 채권단에서 파견된 경영관리단은 자신들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강요하고 방관만 하고 있으며 더욱이 부실 경영의 원인 제공자들은 구조조정의 미명 아래 아직도 현직에 남아있거나 또는 자회사에 발령되어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피하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청의 노조는 자신들이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악성적인 상황을 알고도 오직 직영 인력, 본인들만의 밥그릇만을 위하여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고통을 공정위, 산자부 등 여러 기관단체에 하소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님과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님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기대합니다. 여기에 관계에서 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악성적으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해소와 소외받고 있는 하청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지 알려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달팽이 유니언의 임경재 위원장 주거 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운동하는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라고 하고요. 환경단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달팽이는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민달팽이라고 해서 주거권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10차 촛불로 이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저는 주거 문제 또한 사실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장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임대소득만 1억이라고 합니다.
그 국회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3번이나 기재부에서 스스로 다시 번복하면서 임대소득세에 대한 의무 과세가 사실상 지금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최순실 씨가 그동안 월 1억을 구치소에서 버는 동안 그녀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소득세는 내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도 벌벌 떱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진 않을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또다시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세액공제마저 신청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삶은 있지만 임대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임대소득세 신고도 이제 하지 않고 있죠. 전 여기서 우리가 밝힌 민주주의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무려 9곳에서 대학생과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와 임대주택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청년과 가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편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집이 된다, 모텔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분들을 마냥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에 더 이상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무작정 욕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세대통합적으로 가야 하나라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를 해야 하는 서민들,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 저 또한 여기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대학가 원룸촌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계약서 원본을 이제 5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23건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독서실, 학원, 한의원 이런 구획된 건물에 주차장 완화를 이유로 이제 임대인분들께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사실상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문제는 복잡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셔서 서울시 건물에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네, 불똥이 튄 지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북구에 있는 원룸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상가시설로 하다 보니까 소방점검이 들어와서 이제 임대인들이 실제로 원룸을 장사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상가 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부랴부랴 싱크대와 변기를 다 떼는 사태가 있어서 일명 고려대 난민촌 사건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함에 있어서는 주거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행정에서 좋은 팀을 이끌어오신 두 시장님은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신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 계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 대선이 시작되면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는 국가 권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핵심은 지방분권에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거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가 출신인 두 시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주거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요소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초과했습니다. 얼마네요? 네. 다음은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 소비자유니언 준비위원회 진정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유니온 준비위원회 진정란입니다. 제가 지난해만 이제 가계부채 연구를 위해서 만났던 한 젊은 여성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8세의 젊은 여성이 이제 빚을 졌는데 그녀의 빚이 왜 생겼는지 그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조기 명예퇴직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빌라 건축 및 임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합니다. 파산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 그리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는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녀가 일한 곳은 유명한 한방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 실장을 했던 그녀는 매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본인의 돈으로 한방병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합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녀는 건강이 악화된 채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해서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학비, 그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다시 악성부채를 지게 됩니다. 결국 대출로 빚을 막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젊은 여성의 사례에서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중층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실직한 50대 가장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취입하기 어려운 문제, 인생 제2막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실직한 가장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린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년의 삶의 질, 그리고 청년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부채주도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패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의 문제, 그리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했던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 보면 40, 50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의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두 분의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정책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금융 소외계층입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의 절벽에 내몰리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한 정책은 또 다르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제도의 포괄성과 공공성 확대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던 생애주기형 맞춤형 한국식 복지제도를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복지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그들에 대한 복지 사각제도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금융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금융정책은 누가 수립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금융위원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조금씩 제가 계속 시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도 따로 하려고 했는데 같이 붙여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두 분 다 저랑 같은 법조인이고 또
행정을 굉장히 잘하셔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좀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고 아마 그게 이제 지금의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데 큰 밑받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을 통해 가지고 법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그거는 아마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또 국회 상황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민생 문제나 경제 민주화에 관한 어떤 법제도들이 잘 개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뀐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행정을 통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라든가 공정거래 분야라든가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강력한 서민의 호민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대통령서부터 보여주고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 한 100명쯤 뽑아가지고 현장에 보내서 저는 뭐 파견과 도금 헷갈린다고 그러지만 행정적으로 해보면 뭐 대부분 다 상식을 지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파견, 불법 파견으로서 다 정규직화 시킬 수 있고 그 장시간 근로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뭐 일요일까지 또 포함해가지고 지금 12시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법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장시간 노동하는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고용들을 많이 이끌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게 되게 되면 많은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뭐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향상들을 많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만의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4대 보험 이제 가입하지 않은 거 단속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게 되면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공정거래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도급 분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전형적인 부당 스카우팅 뭐 이런 겁니다만 계속 그런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이 바로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되면 뭐 한 3개월 이내는 반드시 해결한다. 지금처럼 평균 1년 걸리는 거를 3개월을 단축하고 그러면 많은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두 후보께서 만일 내가 이제 그 중앙정부의 행정을 관장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간다면 서민의 호민관으로서 뭐 노동자의 중소기업의 자영업자 호민관으로서 이 행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재벌 의존형에 이제 저희가 경제 정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물론 이제 뭐 부패몰이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재벌 삼각계에서 나온 것처럼 재벌들이 돈으로 재벌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이제 그 이끌어내려고 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점들은 이제 너무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뭐 7%의 경제 성장, 4%의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얻기 위한 것들이 결국 재벌의 대규모 투자 부동산 경기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한데도 자꾸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신규 뭐 무인자동차, 드론, 뭐 의료, 뭐 새로운 산업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걸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중소기업 단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육성을 하는 것보다는 재벌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재벌들에게 자꾸 정책적인 구걸을 하게 되고 재벌 친화적인 정책들을 끌어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께서는 나는 절대 단기적인 뭐 4%, 7% 이런 경제 성장률 공약은 절대 안 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해가지고 경기 활성화 절대 안 한다. 재벌들의 투자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단기적인 성장은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약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은 뭐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특히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을들을 키워야 된다.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가입들을 계속 키워야 되고 중소기업 단체, 뭐 자영업자 단체를 키워서 그들이 어떤 재벌 대기업과 계속 협상하고 그 협상력을 높이고 그 협상의 내용, 상생협약의 내용에 굉장히 다종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리고 행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그 부분을 약간 명확히 안 하신 점이 있어서 이재명 시장님도 뭐 저는 뭐 우리 또 뭐 민변 회원으로서 그런 활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을들의 어떤 주체, 경제 주체를 키워가지고 우리 헌법 제 119조 2항에 의하면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꾀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만이 경제 주체가 아니라 그런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그런 새로운 경제 주체로 키워서 이런 어떤 경제 조화를 이끌어내겠다 어떤 이런 이제 각오,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답변을 이재명 시장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또 계속 너무 좋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이상현 대표님 그 대우조선 일종의 하청업체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리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업주는, 경영주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의 아주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생존했는데, 거기 함께 있던 이 하청기업들은 다 쓰러지거나 또는 거기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당했죠.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도 다시 비정기적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얼지로 위원회라든지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형식적,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됐지만 이런 경제 분야라든지 시민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저는 과거 70년대에 이런 어떤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고 약탈적인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치밀한 현장 조사와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이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저는 사실 새로운 정부가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국가를 구체적으로 잘 이끌어갈지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다단한 여러 현상들을 제대로 통찰력 없이는 저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컨대 이런 단가 우려치기는 이런 거 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장도 이걸 고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제도들이 있다면 확 달라지죠. 서울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일거에 제가 다 고발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제가 경찰서까지 제 관할에 있다면 진짜 완전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임경지 우리 대표의 이 여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주택청을 만들어서 임경지 대표를 주택청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 끝나겠다. 저렇게 젊고 사실은 서울시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저는 전문성이라는 게 별게 없다. 저렇게 현장 속에서 청년으로서 저렇게 일한 분이 사실 역할을 해야죠.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했지만 독일 연방의회에 19세 안나 류만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연방의원을. 저는 청년이 조금은 더 앞장을 서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다단한데, 이것은 정부로 보면 부서별 칸막이 제도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서울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제가 의지를 갖고 막 협치를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정난 선생님 말씀하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눈물 그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대부업체를 그 100명의 특사경을 조직해서 완전히 이게 호민관이죠. 대부업체를 지금 정말 많이 적발하고 혼내고 길거리 떨어지는 이런 거 다 수거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조치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제한이라든지 또 국립서민은행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사실 서울시립은행을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은행법에 제한 규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1금융시장, 2금융시장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유지를 위해서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지금 LTV니 DTI 이런 정책 계속 가져오면서 그 최경환 그 부총리 시절에 이 부동산 가격은 유지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게 하우스푸어를 상환 능력 없는 가구한테 끊임없이 이 돈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뉴욕의 그 시장으로도 나온 누굽니까?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다니스 제도를 주장했어요. 모든 부의 불평등은 바로 토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공시 가격, 공시 토지 가격이요.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60%, 7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20, 30% 이상을 불로소득하고 있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세금 제대로 걷어서 그 돈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뭐 수십조의 돈이 따로 더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근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컨대 근로감독권만 하더라도 사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잖아요. 근로감독관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의무도 없는데 저희들이 한 거의 100명 정도의 노동ombudsman을 이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촉하고 임명해서 지금 그 대신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고용부가 아니라 노동탄압부죠. 이 경시부죠. 그리고 저는 아까 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저는 중앙정부를 맡는 사람은 지방정부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이 복잡 다단한 것을 현장에서 해결해보지 않고 중앙정부로 가면 아마 뭘 할 만하면 끝날 겁니다. 저도 사실 지난 5년 동안 사실 신청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처음부터 제대로 할 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그 부정적 경험일지라 하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경험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장성 있고 소통 능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협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위대한 영웅을 지금 고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국민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힘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사실 뭐 허튼 공약이야 누구든 못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정책,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했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증과 분석이 없으면 저는 또다시 아마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나서 4년 정도 지나면 또 촛불 시위가 또 나올 겁니다. 불행하게 더 이상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주 엄격한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네, 이번엔 시간을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이제 거꾸로 하겠습니다. 김남근 우리 민변 회장, 부회장님이시 많이 올라가셨네요. 저도 민변 회원이기도 하고요. 전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공연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은 너무 쉽죠. 그거는 남들이 동의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들 경쟁을 시작하면 결국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유리하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누가 더 많이 뺏기느냐로 결판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제도를 고치는 것은 2차적으로 하고 현재 있는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뭐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엄청난 공약을 제가 잘 가내서 저 양반은 뭐 그거밖에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저는 있는 제도 속에서의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지역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뭐 박 시장님도 하셨지만 성남에서 실제로 그런 걸 좀 만들어낸 측면이 있죠. 정부가 막아도 해냈으니까요. 아까 그 성장 공약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성장 공약 안 하겠다는 공약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이런 거 하지 마시는 거죠. 저는 경제와 관련된 담론에서 성장 얘기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지만 경제 담론은 저는 공정 경제,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목표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은 따라옵니다. 경제 목표는 성장 자체가 아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이런 소위 납수 효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는 아닌 게 증명이 됐죠. 저는 그런 공약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벌에게 투자를 하게 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재벌이 대통령이 부탁한다고 돈 안 되는 거 할 일 없고 돈만 되면 하지 말라고 죽으라고 말려도 돈 매겨가면서 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투자 요청이 의미가 있겠어요? 쇼였죠, 쇼. 앞으로 그런 쇼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부양을 통한 성장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언발이고 줍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을을 위한 각오가 참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실제로는 하죠. 성남시에 보면 전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을 조직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도 노조 만들도록 권장하고 강사들, 자치센터 강사들도 이제 거의 반강제로 조직력에 따라서 강사 수당을 올려주겠다.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박을 해서 지금 강사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그들이 자주의식을 가지고 좀 민주사회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당연히 이 사회 모든 약자들은 조직할 권한을 부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강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하면 갑자기 빨갱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하죠. 그걸 좀 깨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정 소비자 유니언 대표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가계대출 해소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지금 정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온 결론은 뭐냐면 현재 상태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가계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대출을 회수해가지고 부동산에 충격을 줄 수도 없고 이미 이를 저지른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엄청난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도록 현재 상태에 더 늘리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거기에 더해가지고 금융약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감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가 보기엔 거의 돈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금융개혁 방안은 당연히 이 소위 반치금리 불가능하도록 중립적인 금융 감독 체제를 만들어야죠. 지금은 정부에서 장난치고 있고 그게 아마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협회 이상현 대표님 제가 이 대우조선 얘기는 별도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사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김남근 부회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권한 행사를 안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엄격하게 법만 적용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문제는 첫째는 인사권자,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죠. 대기업 재벌들한테 뭐 대접받고 유착돼가지고 앞에서는 한다고 뒤에서는 사실 할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곤란해야죠. 두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상처가 좀 나겠죠. 그 상처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상처 많이 나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힘이 좀 많습니다. 근데 기득권자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겸사로 자랑삼아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경지 우리 민달팽이위원 대표님 주거 문제 여기에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우리 사회의 부동산 자산 소득자들에 대한 조세 부과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은폐된 암시장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일종의 지하 경제죠. 그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거 문제를 지금까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투기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주거 수단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공공 영역의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정부 예산이나 뭐 이걸로 하려다 넣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있는데 일종의 기금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이자비를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보상해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대신에 그걸 투자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준 다음에 임대료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처럼 대책 없는 비용 쓰지 말고 그 차익을 좀 보전하는 방식으로 상당 정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주거라고 하는 게 투기 수단으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수익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럼 그 경쟁이 좀 완화될 테니까 자산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임대료 부담도 많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혹시 기금 뭐 어떻게 날리는 거 아닐까 이런 발언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지켰죠? 물론